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에 이어서 강원도 횡성 영하 15도 등 기습추위가 찾아온 건데 오후에는 다시 전국 곳곳에 눈까지 내려서 빙판길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주재용 기자, 보기에도 많이 추워 보이는데 출근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가만히 있어도 손이 시렵고 얼굴이 아릴 정도입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인데요. 칼바람까지 불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민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수도권 등에 이틀간 기록적 폭설이 내린 데 이어 오늘은 기온이 약 5도 이상 내려가며 기습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5도, 부산 11도 등 영상의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중부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최대 7cm가량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출퇴근길 미끄럼 사고와 차량 안전사고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지역에 따라 다시 영하권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요동치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 눈이 40cm 넘게 쌓여 기상 관측 이래 11월 최다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폭설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피해가 컸는데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이 내려앉고 쓰러진 나무에 정전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쌓인 눈이 쏟아지며 골프 연습장 천장이 구겨지듯 무너집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실외 골프 연습장 천장이 폭설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타석 바로 앞 철제 기둥이 무너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황망합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지 좀 막막하네요. 네. 다시 시설을 갖추는 데는 2, 3개월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전통시장 지붕이 갑자기 내려앉고 놀란 사람들이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의왕의 전통시장 지붕도 폭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됐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냥 기운이 없고.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관련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눈폭탄에 쑥대밭이 되는 등 경기도에서만 40여 가구에서 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걸로 추산됩니다. 80이 넘도록 살아도 이 동네에서 이런 눈은 처음이라니까요. 용인에서는 눈을 치우던 60대 주민이 폭설에 부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틀간 폭설로 인한 사고 등으로 경기도에서만 총 5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한숨을 돌린 민주당이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 관련 상설특검에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다음 주에는 검사 탄핵도 추진합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설특검. 민주당 등 야권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엔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서 여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즉시 시행됩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시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주엔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검찰청도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며 삼권 분립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에 표결할 방침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업무에서 배제돼 이재명 대표 관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지휘부 업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민주당이 수사검사에 이어서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관련 문제가 많았다는 사유를 들어서 내달 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는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수사나 감사기관 탄핵에 집중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최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원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고 다음 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국감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등 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해서 탄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안이 처리돼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동안 감사원 사무처와 갈등을 빚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 대행을 맡게 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이 3대3 동률이 돼 감사 의결 지연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중대한 비위를 원칙에 따라 감사한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자 무차별적 탄핵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중독증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이 감사한 부분에 대한 보복성 감사다. 감사원은 입장을 내고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위헌, 위법적인 탄핵 시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내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친한동훈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부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시죠? 예. 네, 당직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당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들 없으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 두고요. 내용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점입 가경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의총에서 일종의 냉각기를 갖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 사안이 어떤 단순한 냉각기를 거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고 의원들이 수용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진즉 그렇게 했어야 될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좀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진즉 그렇게 했어야 된다 하는 건데 예,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제2의 드루킹이다, 여론 조작을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 아닙니까? 이런 의혹 제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지극히 몰상식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한동훈 대표와 가족 5명, 그러니까 합계 6명이죠. 그 6명이 총 1068개의 당 게시판 글을 작성해서 올렸다 하는 건데요. 이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TV조선에서도 정확히 파악해갖고 보도를 했던데 2.39건입니다. 2.39건. 네. 그럼 여론 조작을 하는데 가족 6명이서 하루에 3개의 글도 안 되는 거를 올려갖고 여론 조작을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게 얼마나 깜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경천 동지할 무슨 일이 당내에서 일어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당대표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된 그런 정치 공작이었고 이거를 예.
좀 일찍 이런 식의 자제령을 내렸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당원 게시판 논란이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얘기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그런 얘기 때문인지 한동훈 대표가요. 이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중대 결심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인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식의 전언이거든요. 혹시 신지호 부총장님은 이 내용을 들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런 중대 결심을 할 걸로도 보시는지요? 예, 그 보도를 봤는데요. 중대 결심이 임박했다라는 그 보도 기사를 봤는데 부정확한 기사입니다. 부정확한 기사고요. 그 기사의 요지는 이제 당원 게시판 그런 공작에 분노를 해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랑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표결하고 연계시켜서 뭐 한다라는 그 비슷한 이야기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 친한계 인사들로부터도 비슷한 내용은 전혀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예, 그 당 대표는 물론이거니와 네. 뭐 이른바 소위 친한계 좀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뭐 나누거나 그런 얘기가 오가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뭐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 친한계와 친윤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어떤 이런 중대 결심 이런 보도들까지 나오면서 결국에는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서 결국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지호 부총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창원지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진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어제와 그제 연이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12월 10일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민주당이 발의한 거 그 재표결할 예정인데요. 지금 열흘 이상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갈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동향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2월 10일 표결 그 즈음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지혜롭게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그런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어떤 이 지금 친한계와 친윤계 간 갈등 수습 국면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모양새인 걸로 보이는데 어제 김민전 최고위원이요. 사실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냉각기를 갖자고 얘기하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만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를 주장할 경우에 고발하겠다는 글, 이 문제 기사에 대해서 뭐 기사는 존재를 하는 게 맞고 다만 나는 책임은 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논란에 대해서 신지호 부총장님이 해명을 요구하셨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그 김민전 최고위원의 그 해명은 좀 정직하지 못하고 좀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어요. 본인이 발언의 근거로 제시한 그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는데 뭐 10중 8구 그렇게 읽을 기사가 아니다. 그렇게 읽을 기사가 아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김민전 최고위원이 기사를 오독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본인의 기사 오독, 그다음에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대표를 비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은 표했어야 된다. 네. 특히나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은 대학 교수 출신 교육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정직성에 있어서는 솔선수범을 해야 될 뿐인데 어제 그 해명은 참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뭐든 다시 재차 해명을 요구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냉각기를 갖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정도 평가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 드려보면요. 그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SNS에 어떤 한동훈 대표의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신지호 부총장이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그 이제 고모 되시는 분이 다시 자신의 SNS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뭐 저에 대한 뭐 또 저주성 표현까지도 하시고 했던데 그 고모님 말씀이 한동훈 대표 가족을 향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렇게 한 게 나도 표현의 자유로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 말씀이신데 네. 이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모님께서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의 그 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저주성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것도 뭐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의 글들이 그 고모님의 그런 그 저주 표현보다도 훨씬 온건합니다. 훨씬 온건해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본인이 논리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라는 표현도 표현의 자유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가족 명의의 그거보다도 훨씬 온건한 표현을 왜 문제 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 논리 모순에 빠졌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다 같이 들으셨지만 신지호 부총장 나오셔서 지금 어떤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의총에서 다소 좀 냉각기 휴전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신지호 부총장도 어떤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수긍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당장이야 뭐 이제 12월 달 있을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네. 뭐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예. 기본적으로. 근데 냉각기 얘기 이전에 이런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집권 여당에서 논란을 벌일 얘기입니까? 아침부터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논란들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의견인데 와서 익명으로 표현해라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소가? 네. 그런 거고 기본 만약에 뭐 대통령 비난이든 뭐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마음에 안 든 글 사람 누구야? 라고 해서 찾아본다면 그건 익명이라는 그런 게시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계속 이런 것들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계속 현재 지금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지지층을 축소해 왔어요. 조금이라도 지지층을 늘리지 않고 그나마 보수층도 자꾸 갈등하고 분열되고 하면서 지지층을 축소해 왔는데 이제는 또 친윤, 친한이 싸운다? 그러면 또 한 번 축소되겠죠, 지지층이. 예. 이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한 생각일 뿐입니다, 정말. 네, 지금 뭐 당원 게시판 논란 3주째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 특검법 단일 대우에 균열이 생길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한동훈 대표의 기류 변화를 어떤 기대하는 움직임도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기류 변화가 있으면 좋겠죠. 예. 근데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것 같고 네. 다만 용산에 대해서 자신이 화가 좀 났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 가지고 문제 삼으면 언제든지 특검법 찬성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의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해 보이는 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출신의 여당 대표가 뭐 네가 요겠냐 내가 요겠냐 너도 하지 않았냐 요 정도 수준에서 3주째 지금 이런 비판을 서로 간에 하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해 보이고 예. 또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쇄신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잘못한 거 맞지 않냐 이런 점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반성하고 쇄신해야 된다. 이 정도 메시지로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못했고 이미 사과 시점을 놓쳤거든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사과한다는 것도 좀 생뚱맞는 상황이 돼버릴 정도로 너무 늦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좀 망가졌다.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들을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을 보면서 너무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요.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힘 빠지면 한동훈 대표한테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도층 국민들을 보고 좀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가볍게 정치한다는 모습이 들어서 예. 좀 본인의 리더십에는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한동훈 대표의 대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당원 게시판 논란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재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합니다. 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장을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민주당과 최 원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었는데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이 자료로는 국회에서 감사원을 국정감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로는. 감사 회의록이 공개되면 굉장히 위원들이 발언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는 즉시 고발 의결을 할 생각입니다. 그 독립성,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제출이나 열람이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출되거나 열람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게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완전히 뭐 감사원장 탄핵이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것도 정말 문제가 있지만 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현재 뭐 따져보니까 뭐 14명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다면서요. 뭐 검사들도 그렇고 처음에 행안부 장관도 예. 그렇고 지금 방통위도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해서 기능이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서 야당이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이준석 정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이렇게 해서 정부 기능을 못하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야당 때문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 그 감사원장이 국회에 증언하는데 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문제 있다 그러면 지금 벌써 고발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탄핵을 하려면 뭐하러 공수처 고발을 했죠? 공수처에 고발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또 야당이 스스로 주장해서 만든 공수처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정말 이 탄핵을 남발하는 것도 정말 야당으로서 초거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밖에 못하는가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노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당에서는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민주당이 탄핵 중독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탄핵 중독이라고 한다면 예. 국민들이 역풍이 수십 차례 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불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뭐 검찰총장도 대통령의 부하처럼 보이고 감사원장도 대통령의 부하처럼 보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다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2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감사 더 이상 할 것도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뭐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7차례 정도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정말 부실한 감사였거든요. 그리고 준공 도면조차 없이 준공이 났어요.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지적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준공 도면이 없는 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아, 국가 기밀이니까 뭐 대통령실이니까 이게 감사를 제대로 못 했을 거야. 뭐 국가 기밀일 거야 했는데 그거 보면 드레스룸이라는 거잖아요. 드레스룸 가지고 뭐 사우나 시설 가지고 이게 뭐 특별히 국가 기밀일까요? 그만큼 감사원의 감사가 독립성이 없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리고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도 한 30억 공사에 15억 정도의 공사비가 부풀렸다고 기소됐다는 건 대통령실의 공사는 정말 완벽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절반 이상 이렇게 부풀려진 공사에서 얼마나 공사가 제대로 형편없이 됐을까. 근데 이것도 감사를 못해? 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은폐하는데 감사원이 상당히 지금 일조하지 않나 싶고요. 예. 그래서 탄핵을 당해도 뭐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당해도 싸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탄핵당하기 싫으면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어떤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최재 감사원장이 탄핵이 되고 직무가 정지가 되면 물론 직무대행이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감사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업무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탄핵안이 통과될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결국 감사원의 기능이 일정 부분 마비가 되는 거죠. 물론 뭐 대행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 최재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원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임명되어서 현 정부를 뭐 감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감사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법 위반이 있었다. 그럼 좀 공수처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통해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사항이 확인되었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탄핵을 하든지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회에서 뭐 일반적으로 정말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뭐 현재 역풍이 안 분다고 아까 이제 이승훈 변호사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비판을 받고 많은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야당도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도 왜 그런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소식 더 짧게 짚어보면요. 어제 이제 국회에서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때 예. 어떤 비의사실 제대로 기재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비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통과되는 게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다수 의석에서 어떤 부결표가 나왔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검찰의 수사가 너무나도 과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좀 견제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체포동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재판 과정에서 소명을 하고 잘못이 있으면 또 구속되는 것이 또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사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역할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만 국회가 이렇게 이제 검찰을 견제하는 것들은 결국 검찰 수사의 좀 과도한 부분에 대한 견제를 양당이 모두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한 건데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재판부가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어제 대법원 판결이 향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악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로비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성남시에 백현동 개발 인허가를 알선해주고 77억 원을 받았다며 지난해 5월 기소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대표, 정진상 전 실장과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진성 씨와 통화에서 김인섭 씨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다만 이 대표는 2012년 이후 김 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대법원 판결이 이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두 사람의 친분을 인정한 데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에 청탁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 1심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하이브와 현재 어도어는
개선 여지나 저의 요구를 들어줄 의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전속계약 위반한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고요. 뭐 뉴진스 멤버들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네. 어도어랑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근데 이런 가처분 신청이나 법적 절차 없이 이렇게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 건가요? 뭐 하는 것이야 예. 뭐 문제가 없겠죠. 다만 네.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것인가가 예.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른바 50-50 사건 예.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한 다음에 선공격 전략. 이미 그 전속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면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했는데 지난 그 결과 법원에서 판단은 그와 같은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먼저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계약 효력 무효 확인 소송 내지는 정지 가처분을 할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이 그리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새로운 전략으로 내부적인 어떤 그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른바 해지 후 방어 전략. 거꾸로 소송을 본인들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도어나 하이브 쪽에서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송해 오면은 그 사이에 본인들은 활동을 하면서 방어하는 전략으로 지금 예전과는 사뭇 다른 소송 전략으로 나오는데 이와 같은 그 어떤 그 내용 증명 보내고 이 탈퇴와 관련되는 그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지금 오늘 보니까 해외로 지금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 부분 전략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거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멤버들이 이제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자신들이 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최대 뭐 6천억 원까지 계약 해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약금 얘기가 멤버들의 주장대로 돈 내지 않아도 돼요? 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계약의 어떤 그 전속 네. 계약을 위반한 것이 본인들은 하나도 위반한 것이 없고 네. 결국 그 하이브나 아니면은 어도어 측에 계약 위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위반했는 돈을 낼 것은 상대방한테 우리가 돈을 낼 것이지 상대방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위약금을 지급할 청구를 할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과연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 증명을 통해서 한 6가지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진 대표의 어떤 대표 복귀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시해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식 어떤 그 사과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와 같은 그 요청 사항이 이 하이브 내지 어도어와 본인들 사이에 전속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조인적 관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탈퇴하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이 표준 전속 계약에 따르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예. 지금 현재 지금 그 공정거래법상의 계약에 따르면은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개년도의 이 평균 매출액의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남은 기간 동안을 곱한 금액을 되는데 현재 그렇게 했을 때에 작년 그 매출액이 한 1,100억이 넘다 보니까 대략 적게는 한 4,500억 내지는 6천억 정도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민희진 씨가 그 측근들과 나눈 어떻게 보면 그 카카오톡 내용에도 보면은 본인들 또한 한 4,500억 내지 6천억 정도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대로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해석이신데 이 부분들도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멤버들이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 해지가 완료가 되더라도 이 이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뉴진스란 이름 자체를 하이브나 아니면은 지금 어도어가 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놓았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그대로 쓰고 하이브에 그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공연에 따른 수익이 들어간 다음에 약정에 따라 배분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단순히 손해배상을 넘어서 형법상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렇게
뉴진스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고 멤버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 포레버라고 해서 뉴진스라는 이름을 계속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쓸 경우에는 오히려 법적으로 지금 그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일단은 뉴진스 멤버들은 활동을 계속해서 예정된 활동은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출국, 활동하기 위해서 해외를 출국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이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과연 활동하는데 지장이 되지는 않을까요?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모기업인 하이브나 어도우가 그렇죠.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본인들로부터 해지를 해놓고 계속 이름을 쓰고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아마 국내에서는 이른바 공연금지 가처분 같은 것들을 해서 공연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 관련되는 어떤 수익 같은 거 계좌에 대해서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약금에 대한 그것을 그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가압류 같은 활동을 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활동 자체를 막는 그런 어떤 그 어도의 전략이 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활동을 하되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어떤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네. 실질적인 어떤 그 수익을 회수하는 그런 전략이 될 텐데 아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레이블이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그 그룹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로서 법적 어떤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날 붕어빵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높아진 물가에 겨울철 국민 간식 붕어빵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함께 둘러보실까요? 서울 광화문의 한 테이크아웃 커피점. 붕어빵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입 크기의 미니 붕어빵 5개가 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명동으로 가봤습니다. 보통 크기의 붕어빵이 3개에 2,000원, 한 개를 1,000원에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장님, 붕어빵 하나에 얼마예요? 1,000원씩이에요. 하나에 500원 하던 붕어빵도 2,000원씩 하니까 좀 제 용돈으로 사 먹기도 부담스럽고 내리면 좀 더 많이 사 먹지 않을까. 물가 상승으로 원재료 값이 올라 붕어빵 가격도 오른 건데 주 재료인 수입산 팥 가격은 지난해 대비 10% 올랐고 식용유와 밀가루 가격도 지난달 대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 달 LPG 가격 인상도 예고돼 있어 붕어빵 상인들도 부담인 상황. 실제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팔아도 예전보다 마진이 거의 없어요. 수지 타산이 안 맞다 보니 붕어빵 가게도 줄고 주변 가게를 찾아주는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붕어빵 값이 내릴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외식비라든지 식료품 가격은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 때문에요. 농산물 가격은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인건비도 인상되고. 고물가 시대 팍팍한 주머니 사정에 붕어빵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연 3.25%에서 3%로 낮추는 깜짝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지난 10월에 이어서 2번 연속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게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어요. 맞습니다. 예.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는 고환율 때문에 이번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입니다. 네.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코리아 셀페스타예요. 9주년입니다. 근데 백화점 가보시면 365일 세일이에요. 썰렁합니다.
그 정도로 내수 부진이 2년째 심각한 수준이고요. 수출마저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3분기에는 역성장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여기다 이제 트럼프 리스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하느니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을 하면서 기준금리는 3.0%로 낮아졌고요. 이로써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재차 1.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고환율, 가계부채, 집값 상승보다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를 2번 연속 하기는 했는데 일각에서는 하느니 이 인하 시기를 좀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금리를 지난달에도 내리고 이번 달에도 내렸다? 2달 연속 내린 건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달아 내린 건 2001년 닷컴 버블 당시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1분기에 깜짝 성장했어요. 너무 좋아서 성장률 전망 높였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 꼬꾸라집니다.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역성장했고요. 3분기에는 0.1% 사실상 제로 성장했습니다. 한 해는 그동안 가계부채, 집값 문제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늦춰왔는데 정작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야 금리를 내리다 보니 금리 인하 실기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금통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금리 인하 여기서 그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석 달 이내 추가로 3%인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결국은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 이런 이유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면 또 가계부채도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닌지 또 환율은 또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부작용은 없나요? 맞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도대체 금리 두 번 인하했는데 내 대출 금리 정말 얼마나 낮아집니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연 이자 부담은 한 6조 원 가량 절감이 되고 1인당 평균 30만 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하는 생각이고요. 금융당국이 지금은 가계대출 총량을 옥죄다 보니 오히려 은행권은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이후에나 대출금리 인하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이제 환율도 좀 불안합니다. 2달 연속 금리 인하를 우려되는 건 환율과 가계부채인데 이미 지금 1,400원 선이 뉴 노말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요. 이렇게 고환율은 일부 수치료 업체한테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소비자 물가가 재차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고 여기에다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9월 이후로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또 내리게 되면 대출 금리는 자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부진한 가운데 오히려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되면서 그룹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타워, 그룹 핵심 자산뿐만이 아니라 랜드마크잖아요. 이거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맞습니다. 이 마천루의 저주라고 부르는데요. 그동안 롯데는 현금 부자, 부동산 부자, 무차입 경영으로 굉장히 재계 5위까지 올랐습니다. 딱 그거는 전임 회장이었던 신켜코 창업주의 얘기였고요. 지금 신명회 회장의 차남이 신동빈 회장이 그룹을 이끌면서 글로벌 시장 경영, 글로벌 시장 확대와 이 차입 경영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리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인수를 많이 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 하이마트, 중고나라, 미니스토과 같은 이제 인수합병이었는데 이후에 실적이 악화일로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보지, 이른바 이제 지라시에도 그룹 전체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 유동성 위기가 논란이 불러진 롯데그룹이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15년 만에 그룹 전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자산 재평가에 들어갔고요.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롯데월드타워 한 6조 원의 담보 가치가 있는데 은행권에 담보를 맡긴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롯데는 사실 재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롯데가 이런 자구안 마련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요때의 주력을 꼽으라고 하면 유통과 그리고 이제 이 케미칼 사업인데 화학 사업인데 화학은 이미 중국의 저가에 물려 있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캐시카우라고 하는 롯데케미칼은 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매년 따박따박 벌어줬었는데 지금은 3분기까지 6천억 원 넘게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롯데쇼핑은 15년 만에 7조 6천억 원 규모의 토지자산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고 또 신용도를 개선하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런 대책은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면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앞서 이제 주력 사업이라는 것, 화학과 유통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업황 개선이 좀 지연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실효성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폭격해 한겨울 속 100만 명이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키이우의 의사결정 핵심 시설도 표적이라며 엄포를 놨고 우크라이나는 내년 예산의 60%를 국방 관련 분야에 배정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암흑으로 뒤덮인 도시. 시민들이 손전등을 이용해 거리를 걷고 반려견을 산책시킵니다. 상점은 발전기에 의지해 겨우 문을 열었지만 어둡긴 마찬가지입니다. Блекаути це просто дуже жахливо і страшно, тому що тяжко працювати. Це постійні лампи, постійно треба їх заряджат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곳곳에 전력 시설을 폭격해 100만 가구 이상 전기가 끊겼습니다. 큰 폭탄 안에 소형 폭탄을 흩뿌리는 집속탄으로 광범위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러시아는 더 나아가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키이우의 의사결정 기지를 폭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군 지휘 시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Это могут быть военные объекты, предприятия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ли центры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в Киеве. 우크라이나는 전쟁 3년 차인 내년 예산의 60%, 우리 돈 약 75조 원을 국방과 안보 분야에 배정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2배인 174조 원가량을 국방 예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겨울철새 흑두루미가 전남 순천만에 날아와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겨울철새 흑두루미가 올해도 어김없이 순천만 습지에 찾아왔습니다. 그 현장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는 매년 순천만으로 날아오는데요. 2009년만 해도 400여 마리가 찾아왔는데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더니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7,600여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전 세계에 생존하는 흑두루미의 50%가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게 된 겁니다. 네,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겨울 철새가 늘어난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건가요? 네, 2000년대 초에는 전 세계 흑두루미의 90%가 일본에서 월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천만의 환경이 바뀌자 흑두루미들이 월동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줄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전봇대를 뽑았고 먹이를 위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에 화답하듯 흑두루미뿐만 아니라 순천만으로 찾아오는 철새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순천만에 들려서 겨울 철새를 구경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강원도 횡성이 영하 15도, 홍천 영하 13.3도, 양평 영하 9.9도, 서울은 영하 3.3도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다시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다가와 전국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적설량은 서울에 1에서 3cm, 강원 내륙에는 1에서 5cm, 전북 동부에는 2에서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과 청주가 5도, 대전 7도, 대구는 8도 예상됩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에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